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심상치 않죠.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에 많은 군사를 배치시켰고 내년 초에 우크라이나를 대대적으로 침공한다는 설이 뉴스에서 나오는 등 양국 간 긴장이 최고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좀 의아한 점이 있죠. 아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둘 다 생김새도 비슷하고 영토도 서로 딱 붙어 있어서 오히려 친했으면 친했지 대립할 이유가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 갈등이 이렇게 깊냐는 것입니다. 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오늘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갈등이 왜 일어나는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나라는 다르지만 서로 한 뿌리에서 갈라져 나왔습니다. 바로 서기 8, 9세기부터 존재해왔던 키예프 공국이라는 곳에서부터죠. 키예프 공국은 동슬라브 민족에 의해 세워진 국가입니다. 즉 우리가 러시아 사람, 우크라이나 사람 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슬라브족 맞습니다. 이들은 꽤나 세력권이 잘 뻗어 있어서 우리나라가 고려 시기였던 10에서 12세기 꽤나 강성한 세력을 자랑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15만 인구가 있었다고 추정되며 발도 넓어서 동로마 제국과 교역, 비잔틴 문화를 받아들이며 문화적으로도 크게 융성했죠. 하지만 이들은 곧 동시대의 고려와 비슷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당시 세계를 뒤흔든 제한급 먼치킨 때문인데 바로 몽골 제국이었죠. 13세기 동아시아를 정복한 몽골이 유럽까지 쳐들어왔던 것이었습니다. 고려가 나름대로의 항쟁을 이어나갔던 것과는 달리 키예프 공국이 있던 러시아 쪽은 한방에 초토화가 됩니다. 당시 다닥다닥 붙어있던 러시아 공국들은 모조리 박살이 났고 이 과정에서 키예프 공국의 수도 키예프가 불과 9일 만에 함락당했죠. 주민들은 엄청난 수가 학살을 당합니다. 이 대패 이후 러시아 지역 쪽에는 몽골의 총독인 다루가치가 파견되어 몽골의 지배에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이때부터 하나였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갈라진 이유가 무엇이냐? 사실 몽골 제국이라는 끝판왕이 쳐들어왔어도 각 지역마다 이에 대한 태도는 달랐습니다. 어떤 곳은 야 몽골 진짜 도저히 못 이기겠다, 그냥 몽골을 표면상 따르고 몰래 힘을 기르자 라고 생각했고 어떤 곳은 아니다, 우리 자존심이 있지, 몽골과 끝까지 항쟁하자 라고 생각한 것이었죠. 그리고 전자가 현재 러시아, 후자가 우크라이나로 이어지는 세력이죠. 그럼 이 둘의 운명은 각각 어떻게 되었을까요? 몽골을 따르자 하는 러시아 세력은 의외로 전략이 잘 먹혔습니다. 일단 자존심을 굽히니 몽골 제국의 특성상 그나마 혼을 덜 냈고 공물을 받는 선에서 만족했던 것이었죠. 따라서 러시아 세력은 뒤에서 힘을 기를 수 있었고 나중에 몽골이 물러간 이후에는 독립국가로서 맹위를 떨쳤죠. 그러나 싸움을 택한 우크라이나 세력은 상황이 안 좋아집니다. 자존심 강한 그들은 다른 서방 국가와 연합해 몽골에게 항쟁을 펼쳤죠. 문제는 몽골이 이걸 가만두지 않고 계속 군대를 보냈고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항상 서방 국가와 몽골의 전쟁터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는 곳을 죄다 파괴하는 몽골군 특성상 우크라이나 국토가 남아날 리가 없었죠. 결국 우크라이나 세력은 약화, 힘을 기르지 못한 채 이리저리 떠밀려 다녔고 나중에 몽골이 물러간 이후에도 결국 자기 힘이 없으니 서방 국가인 폴란드에게 먹히며 엄청난 노동력 수탈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파의 운명은 엇갈렸죠. 때문에 이 상태로 시간이 흐르자 둘의 차이는 뚜렷해지게 되는데 400여 년이 지나고 두 세력은 이렇게 됩니다. 먼저 러시아 세력은 루스 차르국을 세우며 승승장구했지만 우크라이나 세력은 이어서 리투아니아의 간섭까지 받으며 힘겨운 시기를 지냈던 것이었죠. 복종을 선택한 이가 오히려 더 유리해진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떨어져 살다 보니 언어도 달라졌죠. 우크라이나는 유럽 영향을 하도 받아서 언어가 변화하기 시작했고 곧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는 각각 별개의 독립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한 뿌리였던 두 나라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그런데 19에서 20세기에 들어서자 이 둘은 다시 합쳐지게 됩니다. 러시아가 하도 강성해져서 이제는 큰 영토의 끝판왕인 러시아 제국이 들어섰는데 그들은 강력한 힘으로 우크라이나 대부분을 집어삼켰던 것이었죠. 그래도 이는 오래가진 않고 우크라이나는 잠시 독립했는데 그 다음에는 더한 나라가 들어섰습니다. 바로 러시아에는 최종 보스인
소련이 성립되며 우크라이나는 소련에게로 편입되어 버렸던 것이었죠.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소련 땅이 되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마침내 합쳐지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만난 옛 동포, 그러나 과연 이건 좋은 일이었을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게 이것은 비극으로 찾아왔죠. 당연히 러시아와 따로 살던 우크라이나였으니 둘이 서로 잘 안 맞았고 우크라이나에서는 독립운동이 여기저기서 일어났는데 소련은 힘으로 이를 찍어 눌렀죠. 우크라이나를 소련이 먹으면 이점이 많았습니다. 땅덩이가 넓어지는 것은 물론 다들 잘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에는 비옥한 흑토지대가 끝없이 펼쳐져 있어 곡물 생산량이 어마어마했던 것이었죠. 때문에 소련은 독립운동을 가혹하게 탄압합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독립은 실패해버렸죠. 여기부터 느낌이 싸한데 설상가상으로 1922년에 악명 높은 스탈린이 소련의 지도자가 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스탈린은 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거야 하고 경제 발전을 어떻게든 시키기 위해 소련의 농업 집단 농장화 정책을 시행했는데 전후 사정을 살피지 않고 밀어붙인 이 정책은 대실패, 전국적으로 수많은 아사자를 냈죠. 그런데 이때 집단 농장화라는 명목하에 억지로 농민들에게서 토지를 뺏고 농민을 다 끌고 가서 집단 농장에 밀어넣다 보니 농민들이 많았던 우크라이나가 엄청난 타격을 입었죠.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만 최대 350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었고 1926년부터 1939년 사이에 우크라이나의 인구는 6.6%나 감소했습니다. 이걸 우크라이나 대기근 홀로도모르라고 하죠. 이렇게 아픔을 겪었던 우크라이나, 따라서 반소 감정은 엄청났는데 소련도 참 알 수 없는 것이 이런 짓을 했음에도 비슷한 시기에 오히려 우크라이나 좋은 일도 한 건 했습니다. 대기근 무렵인 1920년에서 30년대 우크라이나 행정구역의 영토는 오히려 늘어났던 것이었죠. 의아하게도 이때 소련은 원래 러시아 땅이었던 동부 우크라이나를 우크라이나에 넘겨주었고 이것도 모자라 1954년 스탈린이 죽고 흐루쇼프가 권좌에 오르자 그는 러시아 땅이었던 크림반도까지도 우크라이나에게 넘겨주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영토는 매우 커졌습니다. 아니 이게 웬 때 아닌 선물인가 싶은데 사실 이건 선물보다는 소련의 편의를 위한 것이 컸죠. 어차피 우크라이나는 소련 땅이니 행정구역을 소련이 다스리기 편한 형태로 구획을 재편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인들은 한 줄기 희망을 보았을 것입니다. 러시아인 놈들, 우리가 독립만 하면 여기 땅이 다 우리 거다 라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인들은 독립만을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자 마침내 그들의 소원은 이루어졌죠. 1991년 소련이 아예 해체되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공산주의의 자체 모순 때문이었죠. 소련 인민들은 차츰 다른 자본주의 국민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아무리 이래도 변하는 게 없는 공산주의의 한계를 깨달았고 자기 체제에 반대하면 찍어 누르는 소련 공산당의 환멸을 느껴 결국 민심이 붕괴되었던 것이 컸습니다. 그래서 소련은 공중분해, 각 나라들은 독립하여 떨어져 나갔는데 이때 우크라이나 역시 독립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잠시간의 독립의 기쁨을 맛보았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크라이나인의 시련은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머지않아 현실은 시궁창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죠. 물론 독립한 것도 좋았고 영토도 넓어졌으니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독립하고 나서부터 온 나라가 두 파로 갈려져 싸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새롭게 얻었던 영토 때문이었죠. 소련이 퍼줬던 동부 우크라이나 그리고 흐루쇼프가 준 크림반도는 원래 러시아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곳에는 러시아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원래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서부 우크라이나에는 우크라이나인들이 많아서 지역 간의 인구 구성원이 서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특히 스탈린은 우크라이나 동부에 공장을 엄청나게 지어댄 탓에 많은 러시아인들이 그곳으로 이주해 와서 우크라이나 동부와 서부는 완전히 다르게 발전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슬슬 느낌이 오죠. 400년간 떨어져 살았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세력이
한 나라로 묶여서 독립했습니다. 당연히 갈등이 생길 게 뻔했죠. 둘은 애초에 달라도 너무 달랐던 게, 먼저 우크라이나 서부는 언어도 우크라이나어를 쓰고 공장이 없이 농업이 우세했으며 오랜 기간 유럽의 영향을 받았던 탓에 친유럽파였던 반면, 우크라이나 동부는 러시아어를 쓰고 아까 말씀드렸듯 공장이 많아 중공업이 발전했으며 러시아 출신이 대부분이니 당연히 친러시아파가 많았죠. 러시아와 유럽은 예전부터 전쟁을 벌일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은데 친러시아파와 친유럽파 역시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은 자명했고,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체는 심각한 대립이 발생합니다. 그 시발점은 대통령 선거 때였는데, 우크라이나에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 동부 친러시아파, 서부 친유럽파 이렇게 꼭 둘 다가 출마했고, 당연히 동서 유권자들끼리 아주 박터지게 싸웠던 것이었죠. 그래도 독립 우크라이나 초반에는 꽤나 현명한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초대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레오니드는 비교적 이 둘 사이를 잘 조정을 해서 별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대통령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당선되어 놓고는 잇따라 부정부패, 무능, 부정선거 등 각종 안 좋은 짓을 저질렀고 우크라이나 경제는 수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따라서 갈등도 격화되었죠. 동서는 야 동부 너네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하고, 야 서부 무슨 니네 탓이야 라며 싸웠고,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는 막 IMF에 접촉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난리도 아닐 정도로 경제가 파탄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상황이 악화되었죠. 중공업으로 경제가 발전한 동부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경제적 낙후된 농업 위주의 서부 사람들 간의 빈부 격차까지 발생, 더 이를 악물고 싸우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나라는 막장 상황으로 치달았고, 결국 2013년 말이 되자 우크라이나는 외부의 금전 지원 없이는 도저히 자국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러면 외부 세력의 먹잇감이 될 것이 뻔한데 바로 그랬죠. 이런 우크라이나를 노리는 두 세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럽연합이고 하나는 러시아였죠. 우크라이나 서부는 유럽을 좋아하고 동부는 러시아를 좋아하니 이 둘이 끼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앙숙이었던 유럽연합 그리고 러시아는 서로 우크라이나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했죠. 그래서 이들은 우크라이나에게 접근하여 야 우리가 돈 빌려줄게 대신 우리 편으로 붙어 라고 요구했는데, 이 둘이 내건 조건이 약간 달랐습니다. 유럽연합은 야 돈 우리가 조금 더 줄 테니까 우리한테 붙어 대신 우리 입맛에 맞게 제도 개혁 좀 하고 라는 조건을 걸었고, 러시아는 야 우리는 그냥 러시아 관세 동맹에만 들어오기만 하면 아무 조건 없이 돈 줄게. 유럽이 제시하는 조건 좀 까다롭잖아. 제도 개혁이 어디 쉽냐? 나한테 붙어. 그리고 당시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야누코비치는 고민 끝에 이런 선택을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차관을 받을 것이다. 이 이유가 무엇이냐? 일단은 야누코비치가 친러시아파여서가 가장 컸고, 또한 유럽연합이 제의했던 제도 개혁이 막 연금제도 건드리고 물가도 건드리는 그런 꽤나 딥한 개혁이었어서 우크라이나 입장으로서는 부담스러웠기 때문도 있습니다. 자신 입장으로서는 나름 합리적인 결정을 한 야누코비치, 그는 그래도 이러면 됐다며 한시름 놓았을 테지만 이 소식이 전해지자 즉각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 지금 그럼 우리를 버리고 러시아 편을 하겠다는 거냐? 우리가 다름 아닌 우크라이나인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러시아 사람만 편들고 이거 다름 아닌 서부 우크라이나 주민들로부터였죠. 친유럽파인 그들은 대통령의 결정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동부 우크라이나를 싫어했던 것은 물론 마침 당시 러시아에 대한 반감도 극에 달해 있었던 게, 이때 러시아는 별 조건 없이 돈을 빌려준다는 둥 뭐 혹할 만한 제안은 했지만 동시에 야 내 돈 안 빌리면 재미없을 줄 알아 하면서 일부러 우크라이나에서 수입을 금지시키는 등 고압적인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부 우크라이나인들의 러시아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자신의 뜻을 밀어붙여 러시아와의 협정을 강행하는데, 그러자 사단이 났습니다. 서부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시위가 일어난 것이었죠. 이를 유로마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야 러시아 저것들 소련 때 못
못 봤냐? 러시아는 툭 하면 탄압이나 하는 믿을 수 없는 것들이야. 절대 러시아랑은 붙어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게 웬걸, 야누코비치는 우크라이나 특수부대를 동원하여 시위대를 찍어 눌렀습니다. 당연히 서부 우크라이나인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각종 무기로 무장을 했고, 그렇게 사태는 극단으로 치닫더니 이젠 총기까지 등장하고 결국 유혈 사태로까지 번져 시위대들과 진압대는 서로 시가전에 돌입, 거의 전쟁 수준으로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니 우크라이나는 대혼란에 빠졌고 결국 이를 수습할 자신이 없던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에라 모르겠다 하고 2014년 2월 러시아로 피신했죠. 아니 당연히 대통령이 뿅 사라져버렸으니 우크라이나는 혼돈의 도가니에 빠졌는데, 이것을 틈타 외세가 눈독을 들이니 다름 아닌 러시아였죠. 러시아는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이런 혼란상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가만, 지금 돈 빌려주고 자시고 할 때가 아니라 저렇게 혼란한 걸 보면 우리가 개입해서 한탕 할 수 있겠는데? 해서 2014년 3월 1일 러시아는 난데없이 크림반도에 군사를 파견, 신속하게 크림반도를 점령합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는 펄쩍 뛰면서 아니 왜 우리 땅에 군사를 파견하냐, 야 크림반도 빨리 다시 뱉어 했는데, 러시아는 이를 무시하고 뒤이어 매우 빠른 속도로 크림반도의 주민들에게 러시아와의 합병을 원하냐고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합니다. 당연히 러시아인이 많았던 크림반도는 97%라는 압도적인 찬성 득표를 받고 러시아는 좋아, 크림반도는 우리 땅 하고 눈앞에서 크림반도를 뺏어가 버렸습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는 야 이건 무효야 하고 길길이 날뛰었지만 러시아는 우리가 옛날에 준 땅 다시 가져가는 건데 뭔 난리? 게다가 주민들도 우리한테 속하고 싶다잖아. 크림반도 잘 먹겠습니다 하고 억지를 부렸죠. 우크라이나는 강대국인 러시아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그저 발만 동동 굴렀고 결국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를 사실상 잃고 말았죠. 굴욕을 당한 우크라이나, 그런데 여기가 끝이었다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소련이 준 게 크림반도뿐이었나요? 그렇습니다. 동부 우크라이나 땅도 소련이 준 것이었죠. 이렇게 되니 이번엔 동부 우크라이나인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야 뭐야, 크림반도가 러시아한테 되돌아갔어? 그럼 우리도 되돌아가야지. 우크라이나도 사실 대통령이 도망이 나가고 무능하잖아. 게다가 나라는 온통 시위로 시끄러우니 안되겠다, 우리도 우리만의 나라를 세우겠어. 동부 우크라이나는 독립하겠다. 이리하여 동부 우크라이나에서는 정부를 무시하고 독자 노선을 천명, 결국 분리 독립을 시도하기에 이릅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 정부는 뭐야, 독립? 야 군대 내보내서 진압해 하고 2014년 5월 2일 동부 탈환 작전을 개시했지만 전투 결과 놀랄만한 일이 발생합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 중앙정부군이 동부 우크라이나 반군보다 피해가 컸던 것이었죠. 동부 반군들은 우크라이나 정부군 군용 헬기를 몇 대씩 격추시키고 우크라이나 정부군 전사자는 50명 이상이 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진압에 실패했죠. 그런데 좀 의아합니다. 아니 우크라이나도 엄연한 국가인데 뭐 50명 피해 때문에 진압을 못하냐, 이런 전쟁 하나 못 이기느냐 싶을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군대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는 소련에서 독립한 직후에는 무기도 많이 비축되어 있어서 꽤나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한때 무려 세계 4위 수준의 군사력을 지녔을 정도이죠. 그러나 아까 우크라이나 대통령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면서 돈 벌려고 이 무기들을 죄다 해외로 팔아버린 탓에 이때 우크라이나 정부의 군사력은 매우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때 무려 37조 원어치의 무기를 팔아버렸죠. 그 결과 우크라이나는 매우 군사력이 열악해졌습니다. 한 예로 우크라이나 정부군 탱크가 반군 분쟁 지역에 투입되었는데 그곳의 동부 분리주의자 시민들이 경찰을 몰고 돌진하여 탱크가 쫓겨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결국 탱크를 빼앗겼다는 야사가 있죠. 정말 웃지 못할 해프닝입니다. 그러는 동안 동부 우크라이나 분리주의 반군 지역에서는 드디어 5월 11일 분리독립 안건을 가지고 주민투표까지 실시합니다. 당연히 압도적인 숫자가 독립에 찬성했고 결국 며칠 뒤 우크라이나에서는 루한시크와 도네츠크가 독립하여 각각 루한시크 인민공화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으로 독립했습니다. 정말 막장인 상황이죠. 물론 이 둘은 미승인국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이 투표가 민주적이지 않다며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러나 러시아는 인정하지는 않지만 존중은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길 먹고 싶어하는 러시아로서는 당연한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우크라이나 정부가 군사력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자기 영토가 독립해 나가는데 군사를 동원하지 않을 리는 없었죠.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대대적으로 동부에 정부군을 투입했고 마침내 둘 사이에 내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방을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을 따서 이 전쟁을 돈바스 전쟁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정부도 이때는 작정하고 밀어붙였던 만큼 꽤나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냅니다. 2014년 8월 후반까지 동부 분리주의 반군의 영토를 크게 줄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까지 근접했던 것이었죠. 사실상 대부분의 지역을 수복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러시아가 또 등장합니다. 사실 이때까지도 러시아는 동부 우크라이나 반군 세력에 병력과 무기를 지원, 서포트를 해줬는데 반군이 쭉 밀리니까 러시아가 위기를 느끼고 야, 안되겠다. 우리 러시아 군대 투입해서 우크라이나 정부군 밀어버려. 그렇게 러시아는 아예 돈바스에 병력으로 침공을 가했습니다. 사실상 쳐들어간 것이죠. 당연히 우크라이나 정부는 야, 이건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 침공이야 라고 맹비난했으나 러시아는 그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말하기 애매한 사안으로서 이렇게 모호한 입장을 취하죠. 그저 러시아어를 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핑계를 댈 뿐이었죠. 결국 군사 강국인 러시아와 상대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러시아의 지원에 힘입어 다시 동부 분리주의 반군은 영토를 상당 부분 되찾게 되죠.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가 졌네? 헤헤 멈춰야지 할 리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계속해서 공격을 밀어붙였고 결국 돈바스 전쟁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었죠. 그렇게 2014년부터 시작된 이 전쟁은 2021년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휴전협정 시도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그리고 동부 분리주의자 반군 및 러시아 사이에는 미인스크 협정이 체결되어 휴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1월이 되자 또다시 분쟁 지역에서 격렬한 전투가 일어남으로써 이 휴전 조약은 종이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분쟁 시작부터 총 29차례의 휴전이 있었고 가장 길게 지속된 휴전이 불과 6개월 지속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휴전은 2020년 7월에 있었지만 이것도 결국 무용지물이 되죠. 곧 다시 전쟁이 시작되었고 2021년 첫 3개월간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25명이라는 매우 많은 사상자를 냈죠. 2020년 한 해에 50명의 사상자를 냈는데 1분기에 벌써 그 절반이나 이른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현 2021년의 상황은 매우 급박하다는 것이고 요즘 나오는 소식처럼 이제 러시아는 이 갈등에서 거의 끝장을 볼 태세입니다. WP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국경에 현재 7만 대군을 배치했으며 이 병력을 17만 5천까지 늘리고 빠르면 2022년 초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공격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군은 돈바스 전쟁에서 동부 우크라이나 반군을 많이 도와주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돈바스 전쟁에 러시아군이 개입했을 때는 2015년 기준 러시아군 1만 2천 명만을 파견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러시아가 17만 대군을 운용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상황, 이 의미는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의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사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추정치로 10만 대군을 우크라이나 국경에 배치한 적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2014년 크림반도 합병 때였죠. 이때 크림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합병 시도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 그보다도 병력 숫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러시아의 군사 배치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 귀추를 주목해봐야 하겠습니다.